네. 우리나라 하이브리드 차들도 잘 나오는군요. 아니, 근데 저는 제가 탔을 때 안 그랬었는데, 저도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탔었는데 어떤 분이 그랜저 하이브리드 1300km 간다고 그래서 그렇게는 못 갈 것 같은데, 어디 뭐 설악산에서 이렇게 쭉 내리막길 사신 거 아닌 이상은 1300은 약간 뻥 아닙니까? 네, 저도 나름 이제 경제운전 잘하는 사람인데 1300은 좀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약간 오버 같아. 예, 조금 오버하셨어요. 이거는 기름 한 번 넣고 1300km는 좀 안 오버야. 예.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홍춘욱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춘욱 박사님은 차 혹시 좋아하세요? 예, 2대 있다가 이제 한 대로 줄었습니다. 아, 그래요? 점점 이용할 일이 적어지시죠? 예, 아무래도 대중교통이 이제, 너무 잘 돼 특히 있죠. 사무실을 코엑스로 옮긴 다음부터는 예. 코엑스 주차해 보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돈 걱정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한 대 아무거나 내가 살 수 있으면 뭐 타십니까? 우루스 타겠죠? 네, 정해져 있습니다. 람보형. 예, 람보형의 우루스 라임색으로 마음속에 이미 멋있다. 드림카는 정해져 있죠. 그렇습니까? 멋있긴 멋있다 근데. 예, 근데 SUV 스타일이더라고요. 제가 좀 운전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이렇게 지방에도 좀 많이 다니고. 네네네. 또 아들들이 둘이나 되니까 예. 좀 이렇게 위에 높은 천정 높은 차 이런 걸 원하는데 우루스. 수입차 중에서 뭐 이렇게 좋은 걸 찾아보니까 그게 눈에 딱 띄는데 가격 보고 그냥 했죠. 네네네네. 대웅제약에서 만든 거 아니고요. 그건 우루스하고요, 여러분. 네, 우루스라고 저 람보르기니에 나오는 SUV가 있습니다. 아주 멋있게 생긴 스포츠카 같은 그런 느낌이죠. 네. 그런 SUV인데 약간 스포츠카 느낌 나는. 거기 아마 한 3억 5천쯤 아마 하는 걸로 제가 조금 뭐 4억이 안 됐던 것으로 봤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참 타는 건 아니고 참. 아니 참 왜 부럽죠 그게? 드림카조차도 부러워. 난 드림카조차도 부럽습니다. 자, 오늘 우리 박사님과 함께 우리 시장 현재 우리 시장의 위치 또 하반기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한번 좀 여쭤볼 텐데 지금 미국은 뭐 정말 대단하다는 말이 연일 나올 정도로 뭐 애플 약간 좀 주춤하나 싶더니 또 엔비디아가 또 그냥 5월은 뭐 그냥 난리를 쳤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6월까지도 지금 엔비디아가 전 세계 시장의 가장 주인공이죠. 네. 엔비디아 먼지가 조금이라도 묻었으면 이제 같이 올라가는 거고 엔비디아한테 버림받으면 이제 외면받는. 우리나라 언제 묻을까요? 아니 SK 하이닉스 좀 묻었으니까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 정도가 이제 엔비디아 묻은 이런 주식들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움직임은 좀 더 이어질까요? 저는 뭐 주도주가 바뀐다라는 것은 꿈에 불과하다. 바뀐다는 건 꿈에 불과하다. 예, 이게 주도주가 바뀌면 장이 끝나는 거지. 예, 뭐 옐로우 칩이네, 뭐 순환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재미없는 구간이고 적당히 잘 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고 예전에 어떤 나라를 봐도 시장에 지금 주도주가 하나 딱 들어왔어요. 그 주도주가 뭔지 모르지만. 근데 우리 2015, 16년 장을 생각하시는 분은 한미약품. 갑자기 한미반도체를 보고 떠올랐는데요. 한미약품의 그 어마어마한 세 가지의 파이프라인으로 올라가던 게 2014, 15년 그렇게 잘 가던 게 15년부터 좀 흔들리다가 15년 말 이제 중국 위안화 평가자라 16년 한한령. 이러고 그 길고도 길었던 소비재 테마가 끝나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2017년에도 역시 슈퍼사이클. 삼성전자 꺾이고 끝났고요. 2020년에는 테슬라 꺾이고 끝났고요. 이번 장은 엔비디아 한 거죠. 그래서 주도주 꺾이면 그건 끝인 거고 거기서 순환매네 뭐 얘가 덜 올랐네 그러면 버블이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게 지금은 아주 똑똑한 시장이라 괜찮은데 제2의 엔비디아 제2의 뭐 시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 장은 끝나는 거다. 다 왔구나 이렇게 보면 그렇죠. 되는군요. 엔비디아 이건 뭐 누구도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갈까가 참 사람들이 이야기가
왔다 갔다 좀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넘어서는 뭐가 나오진 않더라도 엔비디아도 이제 너무 많이 간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들도 좀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현재는 지금은 엔비디아 장이고 엔비디아 꺾이면 대충 이 장도 이제 한번 텀 끝나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리고 또 다른 사이클이 시작되는 거지. 그 사이클은 끝이다. 예, 그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거는 그 전에 주도주의 시체를 밟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주도주의 시체를 예,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대단한 거죠. 아, 예, 그게 2000년 이후에 몰락한 주도주가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게 시스코. 네네네네. 생각나시는 분들 많을 네네. 겁니다. 그때는 뭐 시가총액 세계 최고 탑이었잖아요. 아, 예, 그랬던 시스코가 지금 주가 한번 보시면 영영 회복 못해요. 아, 물론 화웨이 때문인데. 네네. 예, 그렇다 하더라도 영영 회복 못하는 게 대부분인데 마이크로소프트. 는 지금 오픈 AI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런 기업을 그래서 좋아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국 뭐 테크 하나 사놓고 그냥 기다리면 돼라는 분들은 2000년에 투자 안 하신 분들인 거고요. 그 뒤 90% 빠졌어요. 인텔,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고점에서 80, 90% 빠졌는데 그걸 견뎌서 이번 주도주가 되는 걸 기다렸다. 에이, 그건 전부 다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물렸거나 잊어버린 거고 네. 아니면 대주주 이 셋밖에 없는 거고요. 그때는 뭐 사실 해외 투자라는 것도 거의 일반 투자 일반 한 분들 못 하셨던 때 아니에요? 역외 펀드는 가능했어요. 여우개 펀드로. 예, 그러니까 외국계 은행들의 역외 펀드 물론 수수료가 엄청 낮죠. 그렇지만 부자들은 아름아름 투자하고 그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무튼 뭐 그때는 외환 사기가 되게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네네. 부유하신 분들은 다 길이 있었던 시절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네. 그게 너무 시장에 대해서 주도주가 꺾이는 주가 나타날 때 그때 조심하면 되는 거지. 예, 주도주가 멀쩡하고 주도주 실적이 잘 나오는데 그걸 걱정하고 그러니까 지금 뭐 장이 제가 좋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네. 주도주 안 꺾였을 때는 그냥 좀 길게 보고 그리고 이게 꺾이는 이유가 뭔가 이런 거 공부하면 되는 거지. 너무 어렵게 투자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부자들은 뭐 해요? 지금 부자들요? 네. 즐기고 있죠. 매매 안 하죠. 그러니까 지금 부자들이 왜 매매를 합니까? 지금 부자들은 그러면 뭐 사놓고 기다리고 둘 다 세팅 다 돼 있는 것 같아요. 많이들 해외 부동산, 해외 주식이죠. 해외 부동산 같은 예, 그건 뭐 너무나 많이 봐서 저는. 그러니까 정말 투자 자문사 하잖아요, 제가. 네. 그러니까 자문사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앱 베이스 기반이니까 B2C 소액 투자자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분들로 해서 뭐 한 400억 모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한 1000명 돼요. 네. 근데 이제 그분들 중에 어떤 분이 한 1년 투자해보니까 홍 박사 나 좀 더 투자하고 싶은데 솔직히 앱을 하는 건 난 불안하다. 진짜 부자신 거죠. 이제 그런 분들을 상담해서 이제 5% 저희도 이제 자문사니까 네네. 5% 계약 가능하니까 이렇게 계약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녀분들은 전부 다 해외에 계시고요. 세팅이 다 돼 있어요. 왜? 상속세 때문이에요.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이 상속세 제도가 유지되는 한 네. 한국 부자는 법인을 만들거나 해외 이민 이 두 가지 말고는 없다. 그게 간단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이게 해외면 어디예요? 네, 제일 많이 가신 데가 싱가포르신 것 같아요. 제가 뵀을 때. 싱가폴? 예, 그리고 밴쿠버도 참 많으시고요. 그래요? 예, 싱가포르, 밴쿠버가 압도적이십니다. 그러니까 거긴 뭐 상속세가 없어요? 예, 거의 없죠.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네. 거기 가시면서 거기에 한국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네. 한국 변호사, 한국 세무사, 한국 회계사들, 그러니까 물론 미국 회계사들이겠죠. 그분들이 다 세팅돼 있어서 상속세 때문에 오시는구나 하고 다 컨설팅 해드리고 특히 사업체도 만들어주시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를 그냥 그렇게 나가는 거에 비하면 네. 거기서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더 나가서 싱가포르나 밴쿠버 부동산이 우리나라 부동산 미래랑 뭐가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잖아요. 네. 우리 가면 거기도 가는 데니까 그런 식으로 세팅되어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그 인플레에 연동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속세 시스템이 2000년에 세팅됐단 말이에요. 네. 그때 뭐 80억 넘으면 몇 프로 이렇게 다 돼 있다고요. 그게 지금 25년 지나서 1인당 국민소득 3배가 난 상황에서도 유지가 되잖아요. 20몇 년 전보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부 몇 천만 원으로 세팅돼 있어요. 일부러 그러는 거죠. 세금 더 걷어보려고. 네. 그 똑똑한 저 행정고시 붙으신 분이 그런 세팅을 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 되는 순간 30억 정도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순자산 기준 30억 우리나라 상위 1% 커트라인까지는 네. 상속세 이런 거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데 이제 그거 넘어가는 순간
레벨 단위가 올라갈 때마다 이게 내야 되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가장 대표적인 이제 하나만 이야기하면 청년 도약 계좌 이런 거 있잖아요. 청년 도약 계좌. 예, 이거 잘 모르실 겁니다. 우리 정프로만 해도 이제 상관없으니까. 근데 저희 직원들은 전부 다 가지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 청년 도약 계좌라든가 도시주택 기금에 따른 월세 대출, 보증금 대출 이런 것들은 전부 소득 기준이 있는데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낸 상위 10% 20%는 이 세금 이런 어떤 계좌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ISA도 그렇고요. 네. 종합금융계좌죠. 예, 그래서 최고의 절세 계좌 중에 하나인 ISA 계좌도 역시 금융종합과세에 있는 사람은 가입 못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 우리나라 세팅 자체가 상위 1% 뭐 10%한테 세금을 많이 걷는 구조로 돼 있는데 네네네. 그분들에게 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큰 부자는 상장시켜서 주가 빠뜨림으로써 절세하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삼성, SK 회장님들이 상속세를 얼마 내고 저 어마어마한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가. SK CNC 한번 꼭 공부해 보시면 좋고요. 예, 제가 국민연금 있을 때 의결권 투표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요. 네. 자, 이런 일들을 우리는 알거든요. 그래서 큰 부자는 전부 상속시켜서 물적 분할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방법의 홀딩 컴퍼니들을 만드는 식으로 해서 해결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홀딩 컴퍼니 PBR 보면 전부 평균이 0.3, 0.1 사이예요. 그러니까 자회사의 시장 가치를 전혀 평가받지 못하거든요. 왜? 대주주가 그걸 빠뜨리길 원해요. 네네네. 근데 어정쩡한 부자들은 다 터지거든요. 그래서 그 어정쩡한 부자들은 우리나라를 탈출하는 게 국룰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안 되죠. 아니 그 어정쩡하다는 게 이제 뭐 상위 1%. 예, 아주 뭐 엄청난 무슨 대기업 총수 이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뭐 한 100억 이상 뭐 이렇게 이제 자산들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 그분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길은 법인 설립하고 예. 해외 임밖에 없는데 이제 그 정도 되면 돈이 있으시니까 컨설팅비 예를 들어서 1억 써서 상속세 10억 절세한다 그러면 할 만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그분들이 뭐 부자다 아니다라는 걸 떠나가지고요. 이번에 2020년에 우리가 큰 부자들을 꽤 봤잖아요. 네네. 뭐 저만 해도 스타트업 시장에 뛰어들고 난 다음에 와 엑시트 하시는 분들 많이 봤단 말입니다. 그런 엑시트 하시는 분들 스톡옵션 받은 부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투자를 하다가 첫 번째 딱 걸리는 게 뭐냐면 금융종합과세. 네. 2천만 원 이상의 이자와 배당금 소득을 받게 되는 순간 근로소득이랑 합산돼서 네. 최대 49.6%의 세금을 맞아요. 네. 맞아 보시면 피를 토하죠. 난 그렇게 부자도 아닌데. 아. 하고 보면 이제 그때부터 피할 구석이 없어요. 네, 더군다나 네, 네, 네. 내가 엑시트를 했잖아요. 자영사업자다. 예를 들어서 뭐 집에 혼자 있다. 예, 그럼 얼마 낼 것 같습니까? 제가 아까 차 2대 있다 이야기한 게 왜 한 대로 줄었는지 이유가 나오는데 건강보험료 월 한 600만 원 맞아 보시면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게 제가 뭐 큰 부자도 아니고 2019년 그냥 파이어 했을 때 겪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많이 묻더라고요. 홍 박사님 2019년 파이어하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사냐? 별거 아니에요. 법인을 가지고 있는 게 세금을 훨씬 적게 맞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죽을 때까지 일해라라는 시스템이고요. 예, 그 지역 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맞는다라는 게 어떤 건지는 네. 직접 당해보지 않으면 그걸 모르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차 2대 가지고 있으면 왜냐하면 이래 그 지역 가입자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네네네. 세금을 많이 부과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파이어 하는데 네. 돈이 없어서 파이어 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상위 1%니 0.1% 부자는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세금들을 보면 우리나라 시장의 특성이 대충 나오는 거죠. 매년 또 연말 되면 코스닥에 주식을 뭐 얼마 보유하냐에 따라서 대주주로 이제 또 논란이 또 시작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랄까요, 이렇게 권리와 의무가 불균등한 나라고, 그리고 그걸 일부 느끼는 계층들은 한국 시장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하고, 또는 한국에서 특히 배당도 싫어하고,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당연히 이제 더 많은 소득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이 세금을 내야 되고 더 많은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상속을 할 때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에 이제 동의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그렇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조금 자산을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이게 좀 심하다는 생각. 그러니까 글로벌 경쟁이라는 걸 이해 못한다. 어차피 딴 나라로 건너가면 되니까요.
안 낼 수도 있는데 굳이 여기에서 내가 예. 이 나라에 세금을 많이 헌신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 수밖에 또 없다.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네. 이 세금이 만들어진 데에서는 경과가 있겠죠. 네, 두 네, 가지 네, 네. 배경이 있잖아요. 네. 첫 번째는 우리나라 평등주의가 심한 나라고. 옛날 저는 토지개혁 때부터 다룬 책도 쓴 사람이잖아요. 네. 두 번째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동이 없다. 이 두 가지잖아요. 네네네. 네, 이 두 가지인데 그래서 첫 번째 평등주의에 의한 분배는 좋은데 부자들한테도 혜택 가게 좀 해줘라. 아까 이야기해줬고요, 그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장기 보유하면 좀 공제 좀 해줘라. 부동산만 장기 보유 특별 공제해주지 말고 아, 주식도 해줘라. 그러니까 이게 불균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네네. 때릴 때는 손맛은 좋지만 본인이 이제 우리 다 부자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3프로 TV 시청하시잖아요. 그걸 우리의 원하는 미래잖아요. 거죠. 우리의 네네네네. 미래잖아요. 아니, 다 부자 될 거 아닙니까? 아, 제가 오늘 부자 되는 법 가르쳐 드리러 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핵심은 이거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연동해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처럼 상속세에서 면세되는 또는 크게 의미 없는 수준을 네. 이제 한 30억, 20억 정도면 괜찮거든요. 근데 그걸 인플레에 맞춰서 2.5배 우리나라 국민소득 오른 만큼 80억 미국처럼 80억 정도로 올려라. 이 말이 그렇게 나쁜 말인가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법 개정의 생각을.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차트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같이 네,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큰 부자들은 문제가 없는가?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그림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한 칸이 2배씩 올라갑니다. 뭐예요 이게? 예, 시가총액이죠. 빨간 선은 시가총액, 네? 파란 선은 코스피죠. 아, 예, 지수고. 작년까지, 네. 작년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는 뭐냐 하면 시가총액 가중식 지수기 때문에 그림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주가가 오를 때 시가총액도 커지니까 네? 시가총액 커지는 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1800, 그러니까 1984년부터를 만들었으니까 18배, 19배 올랐죠. 자, 그런데 시가총액 몇 배 올랐습니까? 413배 올랐죠. 아, 이게 이제 그래프를 한눈에 보기 편하게 좀 줄여 놓으신 거구나. 그러니까 한 칸이 2배. 100, 200, 400, 800, 1600, 3200 이렇게 가는 거니까. 예. 네네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의 코스피와 시가총액의 차이를 보면 결국 우리나라는 주가가 오르는 것보다 주식시장의 사이즈가 얼마가 늘어요? 한 200배 더 빨리 늘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어떤 시장이다? 공모시장이다. 발행시장이다. 주식에서 돈을 조달하는 곳이고 주식에 대한 주가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상장 후 버려지는 시장이고 그러다가 증자할 때 되면 또 주주들한테 또 배당도 주지도 않고 네. 보통은 무상증자하죠. 액면 분할하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시장에 대해서 대부분의 부자들이 이걸 또 느끼는 거예요. 내가 거기 회사에 오랫동안 장기 투자해서 주식에 내가 묻어둔다. 또는 사업에 성공을 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상장한 회사를 가지고 있는 내 친구는 부자가 됐을지 모르지만 거기다가 투자를 했던 나는 점점 더 가난해지는 기분을 느낀다는 거죠. 아니 외국은 이 정도는 아니에요? 똑같죠. 아, 외국도?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냐면요. 주가랑 시가총액 지수가 같이 가죠. 네. 왜 그러겠어요? 예, 상장하는 만큼 상장 폐지시키고요. 아, 외국은? 예, 엄청나게 상장 폐지시키잖아요. 두 번째, 자사주 매입 소각을 1년에 거의 10%씩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자사주 매입해놨다가 주가만 오르면 주주들한테 던져버리잖아요. 작년에 2차전지 주도주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일을 한 31년째 하니까요. 기록해두거든요. 제 블로그 팔로우 하신 분 많죠. 1000만 명 이상이 이제 블로그를 보셨는데 그 블로그에 기록을 남겨두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 인터넷에서 뉴스 기사는 사라지거나 제목이 바뀔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비해서 제가 블로그에다 캡처해 놓은 거는 사라지지 않잖아요. 네, 그런 용도로 쭉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성이 뭐냐 하면 주주 뺨따구를 때리는 시장인 거고 그 주주 뺨따구를 때리는 데 있어서 제일 어설프게 도둑이 맞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30억에서 100억 부자다. 왜? 두 가지. 대주주로 간주돼. 첫 번째. 네네. 그렇죠? 대주주로 간주돼. 그리고 두 번째가 배당이나 뭐 이런 거 받으면 금융종합과세를 두들겨 맞아. 그리고 마지막에 어정쩡하게 주식을 들고 있는 탓에
대주주도 아니면서 대주주처럼 차라리 상속용으로 주가를 빠뜨린 다음에 PBR 0.1배에서 상속하면 되는데 자기는 그것도 없어. 못하지 이거.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한국 시장에서 자꾸 발을 빼게 되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게 이제 흔히들 이야기하는 대중 부자 또는 백만장자들인데 네. 이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죠. 시장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강세장과 약세장을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강세장, 개미가 덤벼드는 시장. 네. 약세장, 큰 손이 투자하는 시장. 네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이 시장 폭락하면 너무 좋아하잖아. 왜냐면 이 사람 이럴 때 아니면 못 사니까. 네네. 예, 그러고 들어가는 거고 반대로 강세장에 오면 개미들이 샥 들어올 때 팔고 나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정쩡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일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고요. 네네. 오히려 뭐 그 회장님들은 얼마나 우리나라가 좋겠어요. 너무너무 좋은 나라고 이대로 영원히 그러시겠죠. 그렇지만 지나고 생각해 보면 우리도 좀 SK 뭐 회장님 걱정해 주잖아요, 우리가. 또 개미들은 전부 회장님 걱정해 주는 나라.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지는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기억의 휘발성이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이슈가 너무 많아요. 네네. 예, 그래서 회차인 거. 예, 우리는 기억의 휘발성이 너무나 빠른 시장이기 때문에 요 모양 요 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면 네. 주가가 18배 오른 시장이 나쁜 시장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84년부터 시장 규모가 400배 늘었다라는 건 이거 절반이라도 우리 주식시장이 주주들이 가져갔어야지. 만약에 이게 절반만 가져갔어도 지금보다 200배. 20배는 예, 2만 포인트죠. 그렇잖아요. 100포인트에서 시작하니까 맞죠. 종합주가 지수를 84년부터 100으로 그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2만 포인트.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주식의 어마어마한 공급 그리고 죄송합니다. 최악의 제도인 코스피 200 특례 상장 제도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전 세력들의 국민연금 털어먹기 운동장이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으니까 저기 영풍재지권 이런 거는 지난번에 와서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넘어가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투자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의 특성을 좀 아셔야 된다.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특성이 왜 그렇게 어마어마한 시중 유동성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올해 1%도 못 오르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시가총액이 너무 커진다. 그러니까 공급 부담이 너무 크다. 그리고 두 번째 대중 부자들 또는 뭐 아무튼 0.1에서 1% 사이에 있는 부자들이 아무리 봐도 제가 봐서 이거는 머니 무브가 심각한 것 같다. 돈 있는 사람들이 머무르고 싶은 시장이 전혀 아닌 거군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세금에서 걷는 거에 대해서 투명성은 좋은데 장기 투자하고 또는 시장에 대해서 어떤 기여하는 분들에 대한 보답은 전혀 없이 그냥 세금만 그리고 손익 상계도 안 되잖아요. 이제 금투세 도입될 텐데. 네네네. 손익 상계도 안 된다. 근데 미국은 세금은 세지만 손익 상계 되죠. 네네네. 예, 거기다 장기 투자자들 보유하신 분들에 대한 배당 관련된 세제 혜택도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미국 좋아하는 나라가 미국 제도를 뺏길 생각을 할 때 제대로 뺏기지도 않느냐.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의도된 거죠. 아니 돈 있는 사람이 나가서 뭐 그 사람 나가서 어떻게 됐다는 걸 뭐 신경 쓴다기보다도 그 사람들이 나가면 그만큼 이제 또 우리 시장 전체에 돈들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결국 이제 우리 시장에서 투자하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아주 매갈이 없는 시장에서 그냥 푼돈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갑자기 저렴한 용어에 깜짝 놀랐는데요. 그렇죠. 우리 뭐 정프로랑 저랑 그런 사이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나라가 두 번째 이제 또 이야기를 좀 하자면 금리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그림 한번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정프로님이랑 계속 세금 이야기 할 것 같아가지고 세금은 제 전공 분야가 아니고 이제 세무사님들 꼭 불러서 한번 이야기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그림이 뭐냐면요, 저 파란 선이 유럽 중앙은행이고요, 검정색 선이 한국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의 정책 금리는 네. 누가 결정한다? 유럽이 결정하는 거예요. 자꾸 미국이 이야기하는데 정말 죄송한데 투자를 안 해보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다. 유럽이 결정한다. 예, 그래서 특히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2010년이에요. 그 그림 보시면 회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저 2010년 유럽 중앙은행이 파란 선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예. 그리고 그때 우리나라 김중수 총재님이 금리 막 올리는 거 보이죠? 저래서 부동산 하우스푸어 사태 만들었잖아요. 2010년, 2009년에서 14년 사이. 저는 마우스가 그게 안 되나 모르겠어요. 색깔이 안 들어가는데, 아무튼 마우스가 잘 안 보이니까 그냥
예, 이게 여기 말로 하겠습니다. 네. 여기죠. 지나갔어요 벌써.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알겠지만 그때 미국은 금리를 계속 동결 중이었어요. 그래서 왜 이러냐면 이 두 나라가요. 인플레에 대해서 트라우마를 가진 나라예요. 예, 그래서 두 유럽은 나라라는 게 예, 그 아주 지긋지긋한 거죠. 독일. 예. 예. 그래서 하이퍼 인플레. 우리는 1950년 한국 전쟁 하이퍼 인플레. 화폐 개혁을 2번 할 정도로 하이퍼 인플레가 심했어요, 우리가. 네네네. 그래서 이런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한 트라우마, 이렇게 정신적인 외상이 있어서 한국이나 유럽 모두 다 인플레에 대해서 죽자고 싸우는 조직이거든요. 근데 그 조직인 유럽이 인플레가 2.6 나오니까 바로 인하하잖아요. 네. 왜? 그만큼 자기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떠냐? 유럽보다 우리가 더 안 좋잖아요. 네. 저는 1분기 성장률 1.3% 나온 거에는 많은 허수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1.3% 성장을 주도한 게 네. 경제 성장을 주도한 건 참 좋은 일인데 그 내용을 보면 건설업 증가가 경제 성장 한 3분의 1 정도를 설명하더라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 때문에 다들 지금 건설 회사들 망한다고 그러고 있고 네. 실제로 지금 딜레버리지 그러니까 가계 대출을 회수해서 부동산 PF 계속 만기 연장시키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 부채가 네. 단 4년 만에 거의 15% 줄었어요. 그러니까 GDP 대비 가계 부채가 15% 줄었어요. 우리나라에? 예. 그래요? 지금 파멸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가계부채 그렇게 줄은 예,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1년 GDP가 네. 인플레 때문에 명목 한 5% 늘잖아요. 그러면 네. 매년 100조가 GDP가 커져요. 네. 한국 대단한 나라라니까요, 아직은. 네. 이 100조짜리 나라가 매년 늘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그대로 유지되려면 역시 가계부채도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100조가 돼야 되는데 지난 3년 동안 줄었어요. 그래요? 예, 2022년, 23년, 24년 3년 내리 지금 계속 줄고 있고 어디가 주냐 하면 이금융권이 줄고 있어요.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단위농협, 신협, 중앙회가 지금 줄고 있어요. 이건 근데 부채 준다고 막 우리가 좋아할 일이 아닌 거죠? 아닌 거죠. 나라 망하는 중이죠. 어디? 건실한 대기업 괜찮지. 또 주식이라도 자산을 갖고 있으면 괜찮지. 오늘 우리 3프로TV 시청하신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누가 문제냐면 거래 잘 안 되는 집 한 채 사기 위해 이금융권 대출 받으신 분들은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거의 금리도 좀 높죠, 거기는. 예, 7, 8% 가까이 되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요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카드사 대출이 급증해요. 카드사? 예, 카드론 대출이 급증합니다. 그래서 요즘 금융기관 중에 제일 돈 많이 빌리는 데가 어디냐면 여전사입니다. 예, 여신 전문 회사 카드사. 거기가 카드사죠. 예, 캐피탈. 거긴 더 비싸죠. 예, 20%죠. 예, 이제 지금 은행에서 이금융권으로 가고요. 이금융권에서 지금 카드로 가고요. 카드 다음에 이제 사채? 이게 뭐 어디로 뛰어가겠죠. 러시아겠죠.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겠죠. 우리가 내수가 이 모양인 상황이 아니 주가가 2,700에 경제 성장률이 3%라는 말을 들으면서 웃기고 있는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 얼마나 많냐 하면 이것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200조 가까이 되는 저거를 만기를 연장해 주지 않으면 다 같이 죽을 것 같고 하니까 채권단끼리 모여서 이번에 태형건설에 대한 워크아웃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업장 괜찮다 싶은 사업장은 연장해 주기로 한 거잖아요. 이번 대책이. 그러면 그 돈을 연장을 해줘야 되는데 돈이 누구한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우리 5천만 원 이상으로 열심히 저축해 주신 분이 그렇게 뭐 많겠어요? 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나라 작은 부자들은 이민 가는 중이시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금이 줄죠. 늘지 않아요. 그런데 대출 이자까지 못 받은 것까지 대출을 더 해줘야 되죠. 대출 받을 줄 알고 사업을 했는데.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가장 연체율이 낮은 그러나 금융기관의 모든 것인 가계대출을 회수해서 기업대출, 부동산 대출을 만기 연장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계대출은 은행에 가서 가계대출을 못 받고 이금융권 가서 가계대출 받으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거나 아무튼 법적인 규제 레벨을 넘어선 대출을 받으시러 거기 간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그 금리도 힘들어하는데 대출 회수가 시작돼. 그럼 어디로 가요? 카드론 간다 그랬죠. 그게 20%예요. 감당한다. 자, 얼마 버틸까요? 6개월. 모르죠. 그러나
제가 오늘 정프로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우리나라는 인플레고 뭐고 나발이고 신경 쓸 때가 아니고 네. 지금 빨리 금리 인하해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살리지 않으면 이 후유증이 2002년 카드 위기처럼 벌어질지도 모른다. 에? 그렇게 크게 간다고요? 아니 모르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제가? 제가 그것까진 모르죠. 그냥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네. 왜 우리나라가 지금 좋은 건 수출 덕분인 거고 네. 내수주 중에서도 네. 삼양식품처럼 네. 나가사키 짬뽕 안 있으셨죠? 그때 어떤 일을 벌였는지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안 잊으셨죠? 나가사키 계속- 짬뽕 때? 예, 엄청난 일을 했죠. 뭐였는데요? 예, 우리나라 저는 내수 관련 네. 회사들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진 회사가 거의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 오랫동안 뺨을 맞으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자, 계속 오늘은 그 주제가 아니니까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아무튼 우리나라는 내수는 엉망이 되고 있는데 수출이 되게 잘 되고 올해는 수출이 계속 좋아지는 해란 말이에요. 그러니 수출주를 사라.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금리는 인하할 수밖에 없다. 음. 자, 그러면 이 정책 조합의 비결은 환율이 내려가기 어렵다. 그렇죠. 그리고 환율이 내려가기 어렵다면 네. 외국인이 들어오겠는가? 음. 왜? 들어오면 환차손이 발생하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 수급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네. 더군다나 국민연금, 제국국민연금 본부장이면 한국 주식 다 빼라 그러고 있을 테니까 저는. 그렇지 않아요. 한국 주식에 국민연금 입장에서 한국 주식을 투자할 이유가 1도 없는데 이거 어쩔 수 없이 그냥 미운 정 때문에 남아있는 거고 팔면 난리가 나니까 못 나가는 거지. 국민연금이 앞으로 재산 배분을 국내 주식에 할 가능성은 1도 없는데 아. 여기서 누가 주식의 수급을 받쳐줄 것인가. 거기다가 이번에 또 게임 회사 하나 들어오잖아요. 그죠? 뭐 게임 회사요? 예, 시가총액 3조짜리가 하나 들어오잖아요. IPO. 예. 아, 그래요? 예, 뭐 크래프톤처럼 또 들어오자마자 그 돈으로 부동산 사겠죠. 저는 우리나라 IPO 들어온 회사들의 주가가 왜 이 모양일까? 그러니까 돌아가지고 우리는 이 회사가 게임 개발도 열심히 하고 사업도 열심히 하라고 돈 대주면서 IPO를 시켰는데 들어가지고 전부 다 부동산 투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모든 이들 성공한 이들은 부동산 세팅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더라고요. 예, 왜 그런가? 알잖아요, 이제 국내 주식이 하도 빰따구로 맞으니까. 아. 상대적으로 부동산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법인으로 사고 그리고 경기 조금만 나빠지면 부동산 관련해서는 정부가 탁탁 풀어주잖아요. 아. 근데 주식은 절대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예, 쉽게 해서 찬밥인 동네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정프로나 저나 저도 전체 저희들 고객 그 운용 자산의 네. 한 절반 정도가 주식이거든요. 물론 국내외 주식이지만 네.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될 때가 언젠가 대충 나오는 거죠. 한국은행이 죽자고 금리를 인하하고 경기가 더럽게 나쁠 때 환율 오르는 거 그런 거 포기하고 환율 방어 포기하고 열심히 내려서 시장이 좀 어떻게 보면 아무도 주식을 안 하려 그럴 때 그리고 IPO가 중단될 때 네. 그때 사는 거고 IPO가 막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을 때는 먼저 곧 또 뭐 무슨 대여가 준비 출격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좀 조심하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엔비디아 안 꺾였을 때는 국장보다는 미장이고 그리고 미장에서도 거기 좀 해라라는 거였고요. 다만 이제 6월은 좀 쉬지 않겠냐 쪽의 의견이고 뭐 그 6월에 경제가 뭐 좀 쉰다고 보는 이유는 뭐 미국 지표가 너무 잘 나와서.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뭐 더 재밌는 얘기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오늘 또 이제 장이 시작할 때가 돼서, 우리 박사님, 다음 시간에 저 나가사키 짬뽕 얘기 좀 한번 좀 해주세요. 너무 그때 뭐 손주한테 아주 큰일을 하셨죠. 그래요? 네. 요즘 뭐 불닭볶음면은 잘 나가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또 하시겠죠, 뭐. 어디 주어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뭐 저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라면을. 네, 저도 아들들 둘 키우고 있잖아요. 네.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요새는 까르보나라 더 좋아하고요. 홍춘욱 박사님, 프리즘 투자문의 홍춘욱 대표님과 함께 오늘 아침 심층 인터뷰 나눠봤고요. 다음 주. 왜 그러세요? 네, 다음 주에 한 번 더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프닝 벨 라이브 이제 장이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이럴수록 정말 국장 투자하기 너무 싫어하시네. 큰일 났네. 난 90%, 90몇 프로가 다 국장인 것 같은데.
자, 오프닝벨 라이브로 이어집니다. 저는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